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 순서로요, KBS에서 33년을 근무하시고 KBS 감사도 하시고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도 하시고 또 가톨릭 이 커뮤니케이션 협회 회장직도 역임하신 전 이 KBS 교양부문 PD 출신인 강동순 선배님 모셨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만나뵙습니다. 저하고 옛날에 그 저기 미국 스파이 사건 녹취 때 또 그 후배 언론인에게 녹취가 걸려서 참 고생을 하시고 뒤에 좀 뵙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십니까? 예. 독실한 가톨릭 신자시기도 하시죠? 독실하기보다도 그냥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강 의원님은 이 KBS 공채 일기로 들어가셔가지고 KBS에는 이 교양부문 PD로 감사까지 올라가신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요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언론 장악이 좀 심해지고 있다 하는 비판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제가 방송을 나가봐도요, 이제 방송에 이 정치 시사 프로에는 보수 패널들은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패널들이 다 차지를 했는데, 이것 또한 뭐 어떤 형태의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뭐 이렇게 출연 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방송 장악이라는 부분이 종편 허가와 둘러싸가지고 주로 시사 프로들을 요즘 종편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편들이 이 방송 제어가와 둘러싸가지고 그냥 알아서 지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까지 해보셨으니까 좀 어떻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방송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요. 그 정권 교체 시마다 꼭 연례 행사 같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뭐 어떤 사람은 이 언론을 하이에나라고도 부르는데, 물론 이 정치 권력이 이 방송을 갖다가 이제 자기네들 요리한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뭐 여나 야나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권 교체가 되니까는 또 이 하이에나 근성을 가진 언론에서 거기에 납작 엎드려서 하는 거고, 거기 노조는 또 이 정치 세력의 백업을 받아가지고 또 물러나라 하는 거고, 이게 연례 행사입니다. 이게 아주 구조적인 문제고, 그 좀 잘못된 거죠. 자, 최근에 보면 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효성 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요. 이분이 대학 다닐 때 서울대학에서 강사를 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래서 강사 중에 좀 성깔이 좀 개셌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 과목 듣다가 아마 무슨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 학점도 잘 받았는가 좀 의문인데요. 이분 좀 색깔이 확실한 분이죠. 색깔이 확실하죠. 뭐 전형적인 폴리페이스하고 또 노무현 정부 때 그 아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방송위원회였습니다. 그때 방송위원회였죠. 저도 이제 상임위원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KBS 감사할 때 이 양반이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할 때 아주 특이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그 탄핵이 국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그 방송이 탄핵 관련 방송이 아주 엉망진창으로 나갔어요. 뭐 거의 뭐 생중 중계로 하면서 촛불 시위. 뭐 아주 뭐 그때도 촛불 시위고 매우 선동적으로 아주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나쁘니까는 방송위원회에서 언론학회에다가 이걸 심의 평가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의뢰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니, 아무리 느슨한 잣대로 이걸 평가해도 이거는 편파 방송을 한 거다.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효성 씨가 그때도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때 부위원장이. 그러면 그 부위원장은 위원을 하면서 부위원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위원하면서 부위원장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 부위원장 하다가 예, 10년 뒤에 위원장이 돼서 나가신 거예요? 네, 차관급보다 장관급으로 된 거죠. 근데 그때 자기네들이 언론학회 의뢰한 결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인정을 안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언론학회라면 이제 방송학회 뭐 여러 가지 학회가 있지만은 제일 권위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아주 노골적인 자기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이번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왔으니까 그건 불문을 가지죠. 뭐 이 사람이 뭘 할 거냐. 박근혜 정권은 임기 내내 초반부터 아예 방송통신위원장을 그 판사하던 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시중 씨를 했죠. 자기 척도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나름 칼라가 있는 사람을 했는데 또 자기 칼라가 이호성처럼.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저도 원래 보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권 유지에 실패한 분이에요. 그 법조인들을 그렇게 전부 다 갖다 주변에 써가지고 법조인이 되는 거는 상식 밑에 있는 게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리할 때는 자기네들 빠져나갑니다. 기본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법조인들이에요. 그때 청와대에 있는 그 뭐 제일 그 끝발 좋으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한 명을 좀 해야 되는데 적임자가 없는지 한번 좀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아니 이런 분이 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좀 의아스러웠는데요. 한편으로는 청와대의 공식 라인에서 이런 부분에서 장난을 좀 치니까 그렇게 뒤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좀 가치관이 확실하고 언론계에 현재는 몸담고 있지 않고 은퇴를 한 65세 이상의 분 중에 적당한 분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한 분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간에서는 뭐 대원군인이 어쩌니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대원군은커녕 아무런 힘이 없더만요. 그렇죠. 그런데 판사를 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그 판사가 또 고향이 또 저기 BK. 그래서 또 그분이 그 판사였는가 했는데 그건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또 기업과 관련 있는 분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 방송도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건데 이 판사, 이 법조인들 갖다 쓸 때 저게 제대로 되겠는가? 그런 결국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호성도 색깔이 있는 사람이고 한 정권에 곧 이 이념에 그럼 최수중도 또 색깔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면 좌우 정권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정부 조직법을 뭐 고친다 못 고친다 시간이 없어서 이번엔 뭐 못 고치고 넘어가나 본데 근본적으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보세요. 방송이라는 게 산업적인 면, 문화적인 면, 또 그 외 공공성 뭐 이런 분야를 따질 때 방송의 산업 방송 산업이나 문화 같은 건 정부에서 그건 또 맡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정부든지. 근데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보도를 포함한 거죠. 그거는 원래 방송이라는 건 정부 권력도 비판을 해야 되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구에 그 그런 어떤 방송을 갖다가 오히려 심의하고 허가하고 규제하는 이런 기구를 갖다가 만들어서 정부가 그 기구의 위원장과 위원을 이 정부나 정치권에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방송의 본질에 벗어나는 넌센스네요. 철학이 없는, 철학도 없고 정책도 부재한 겁니다. 그 외국의 이제 방송 관련 그 기구를 보면은 이게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의 FCC를 본받은 건데 미국은 엄격히 따지면은 그 PBS라는 건 공영방송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정책방송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여론이 형성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업방송 중심으로 되는 겁니다.
거기 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가 3대2로 거기 위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야 3대2인데 그걸 다 쉬우라고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방송 산업이나 문화에 대한 건 정부가 독임기구 때려치고 그거를 정부 부처에서 관장해야 될 거고 방송의 공공성은 방송위원회가 독립이 돼가지고 그 심의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여야가 6대3으로 들어가서 9명 의원입니다. 그걸 심의를 제대로 하겠어요? 서로 정치 패거리 싸움이죠. 예, 예. 그거 대리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심지어 제가 방송에 나와서 정권에 대해서 좀 직언을 해도 예. 곧바로 트위터에 댓글이 방송위원회에 전화해서 통신위원회에 전화해서 광장에서 못 나오게 하자 이렇게 문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공성이 예,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 미국의 상업방송에 대한 어떤 예. 방송이 실수를 했거나 문제를 저질렀을 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제재나 어떤 자율적인 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한때는 페어니스 독트린이라고 그래가지고 매 프로그램 또는 매 방송사마다 어떤 그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없애버렸어요. 예. 그거는 시장 원리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거지. 예. 또 여기는 진보적인, 여기는 보수적인, 폭스 같은 건 보수적인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식으로 시장 원리로 한다 그래서 페어니스 독트린도 그걸 폐지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페어니스 독트린이 확고해야죠. 매 프로그램마다, 매 방송마다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 이런 게 보장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다 망가졌죠. 심의도 대통령 3명, 여당 3명, 야당 3명 하니까 우리가 뭐 상권 분립이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니고 대통령 3명, 여당 3명이면 결국은 여야 구도는 6대3이에요. 그러니까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정부에 꼴꼴한 얘기하면은 심의원에서 그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시대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똑같아요. 지금 또한 방송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 그렇죠. 그냥 위너 테이크스 올로 예,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방송을 지 마음대로 장악을 하는 장악하기 위한 거죠. 전립한 기구로서 거지. 방송위원회가 있는 예, 거예요. 예. 방송통신위원회. 근데 그게 또 연장이 돼가지고 MBC나 KBS도 KBS는 7대4로 요건에 7이고 야가 4고 예. 박문진 MBC는 6대3이에요. 요건이 6이고 야당이 3. 이런 구조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방송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된 네. 이효성 씨 칼라가 확실한 사람인데 확실하죠. 예, 그런데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방송을 장악하는 부분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선 때부터 뭐 선거 감시, 대선 감시 무슨 시민연대인가는 조직이 이 부적절한 패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1명인가. 네. 그리고는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비싼 단체 언론연 등에서 이 한마디로 언론 부역자들을 또 문제 제기하기도 했고 KBS나 MBC 경영진이나 이사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현상 일종의 6.25가 되어서 인민군이 내려오면 그동안에 무슨 한마디로 부역자 또 우리 국군이 또 점령을 하면 또 부역자 청산 이런 부분이 유독요 지금 방송계에서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요 제가 방송 대란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가까운 역사를 돌이켜보면 4번의 큰 방송을 이용한 정치 변란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첫 번에는 2002년에 김대엽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회창이가 결국은 노무현 후보한테 지게 되는데 2% 차이로 떨어지죠. 근데 김대엽이가 나서가지고 그 당시엔 이해찬, 신기남 이런 의원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검찰에서 받아가지고 뭘 새로운 게 있는 거 같이 하고 그러면 또 방송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확대 재생산하고 이런 걸 한 달여 동안 하면서 이회창의 지지도가 11.9%가 앞서 있던 게 선거 뚜껑을 열어봤더니 2% 진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김대엽이고 뭐
그 관련 뉴스로는 뭐 근거 없는 얘기로는 오마이뉴스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뭐 지각한 정의 심판 정부의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제 뭐 벌금도 오마이뉴스 벌금 몰고 김대엽이 감옥을 살았지만 유예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렇죠.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방송 대란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 17대 총선 30여일 앞두고 이 계속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식으로 그냥 온 방송이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했죠. 그래가지고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요. 다시 한나라당은 오죽했으면 이제 박근혜 대표를 세우고 당사까지 이렇게 넘기고 그래서 그때 그 정청래고 뭐고 이런 탄도리들이 운동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 두 번째 방송 대란이에요. 운동권들이 그때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있는. 세 번째는 말이죠. 광우병. MBC에서 광우병 보도를 함으로써 뭐 뼈가 숭숭하고 뭐 한국 사람 유전자에 뭐 그래가지고 공포감을 만들어서 그 광화문에 촛불 시위를 기름을 부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는 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면 안 된다. 그런 개연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보호받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형사 책임은 물론 그때 PD 수첩에 그런 어떤 보도 그렇죠. 명백하게 허위 보도죠. 허위 보도죠. 그렇게 판결도 세 가지는 뭐 아레사 빈슨이 뭐 그거는 광우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한국 사람은 뭐 유전자가 뭐 걸릴 가능성이 많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뭐 주저앉은 황소는 광우병 때문에 주저앉은 게 아니라 세 가지의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을 법원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로 믿어지는 개연성, 자기가 마치 사실로 생각을 했다면 그게 아니 주변 환경이 사실로 믿어지고 그리고 뭐 또 악의가 없다면은 그 악의가 아닌가를 갖다가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때 그 작가가 뭐 어떤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방송 작가를 악의로 보느냐 안 받는 판사한테 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대한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상당히 말하자면은 그 폭넓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좌파들이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방송 대란이라 그러면 요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촛불 시위와 종편이 앞장서가지고 불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미를 본 거예요. 이해찬 의원이나 그 신기남 그때 김대엽 때문에 재미를 본 거기 때문에 지금도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정권 연장이고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정권을 찾아오는 거다. 이런 정치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 제가 의문은 저는 박근혜 정권 때에도 올바른 소리를 하다가 박근혜 정권 청와대에서 방송국의 전환통해가 출연을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근혜 정부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도 또 말미에 가서는 방송 장악을 못해서 탄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문제는 장악을 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방송계가 또 언론계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둘러싸이고 실제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버린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경우에는 물론 제 뷰 포인트입니다만 말하자면 무능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보수 언론들마저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언론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기억하실 거예요. 제발 대면 보고 좀 받아라. 인사를 너무 개판으로 하니까 뭐 여자 갖다가 정무수석 시키고 그러니 말이야 일을 안 하자는 거 외교관 정무수석 시키고 그러니까 이 인사를 너무너무 개판으로 하니까 보수 언론에서 좀
좀 국민과 기자회견도 하고 소통도 하고 대면 장관 대면 보고도 하더라. 노래를 불렀다고. 근데 그걸 깔아뭉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도 감정이 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뭐 일보의 논설주간이 속모래는 사람 자기가 이권 챙겼다고 자본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포용력이고 어떤 정치력이라는 게 그걸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정권을 꾸려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보수를 부패한 기득권층으로 보고 있는데 기자들이 그 사주나 발행인 이런 사람들이 그 정권에 대해서 이건 보수 이전에 이건 기본이 돼먹지 않았다. 기자회견도 안 하고 대면 보고도 안 받고 자기 참모들한테 장관이고 뭐고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그러니까는 인사도 개판하고 그러니까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젊은 기자들은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는데 보수가 부패한 기득권층을 보수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다가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걸 컨트롤도 못하고 심의도 제대로 못하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서 그 싸움질만 하고 말이에요. 그 안에 6대3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결국 박근혜 정부도 무너지고 보수 종편도 욕먹게 되는 거죠. 자, 장악도 못하면서 그렇죠. 네. 한마디로 이 군림하는 듯이 가다 보니까 예. 좌우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다 적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넘어서면서 언론들 전체가 적이 되는 어떤 속에서 정권 자체가 한마디로 무너져 버리는 초가 삼간 태운 거죠.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 좌파 언론의 뿌리,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론 단체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오랫동안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언론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방송위원으로 가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이 안 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언론 단체, 또 국회의원, 또 방송 관련 단체 이런 부분을 쭉 순환을 하면서 이쪽이 일종의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로 크게 보면 팀플레이를 한 거예요. 좌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인류 언론에 한국에 누가 보더라도 인류 신문사나 인류 방송국에 종사하지 못하는 그런 레벨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방송 언론 운동 단체에 있고 그래서 좀 마이너로 가더라도 결국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정치적 목적을 확실히 가지고 좀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에 집권을 하면 그런 직책을 맡고 그렇죠. 그러고는 또 배지도 달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자신의 세력들을 또 확대 재생산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또 마이너 언론들 낙곰수나 이런 부분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같이 가잖아요. 이것들도 다 장악해서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새가 커지는데 이쪽에는 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아봤자 최수중 씨가 잡아봤자 최수중 씨 덕 본 사람은 이명박 정권에 줄을 선 몇 사람들만 덕을 봤지 전체적으로 보수의 시각들을 갖다가 이렇게 키워서 맞대응하는 부분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는 전략 전술적으로도 실패했고 맞습니다. 그걸 떠나서 눈 딱 감고 보수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세를 넓히는 이런 부분에도 실패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꼭 홍준표 지금 대표가 됐습니다만 홍준표가 이제 그 당 대표 운동을 할 때 어떤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나요. 뭐냐면 왜 보수가 괴멸이 되는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보수는 같이 고생한 사람들을 챙기지 않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같이 고생한 사람을 챙기지 않고 따로따로 놀았다. 그것이 보수가 망한 원인 중에 하나다. 그건 잘 파악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수는 자기네들이 국회의원은 벼슬한 거로 알고
자기네들 말 잘 듣는 똘마니만 찾는 거지 동지를 찾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고생한 동지들을 시민운동이고 뭐고 한 사람, 이 사람은 우리 동지다. 우리 말 잘 듣는 사람 똘마니가 아니고 우리 동지다. 좌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연대 세력을 형성했는데 보수는 따로따로 놓은 거예요. 저희들만 대단한 거로 알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결과가. 자, 오늘 이런 결과가 놓이게 된 원인은 그런 어떤 이 팀워크 플레이로 네. 한마디로 이 농공 행상과 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를 확실히 하는 어리 있는 이 좌파에 비해서 예. 이 개별적으로 놀고 서로 간에 챙기지 않는 이 어리 없는 예, 국가의 맞습니다. 문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은 식으로 잘못하자 이러면 언론은 서로 퇴행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아까 예를 들어서 이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언론 관련 기관에 서로 몇 대 몇으로 추천을 하고 또 이 KBS나 이 MBC의 모회사인 이 방문진의 이사를 갖다가 몇 대 몇으로 구성하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야죠. 차라리 보수가요. 네. 잠깐 집권을 해도 제 사람들보다는 따라가지도 못하니까 집권하는 네, 동안에 네, 장악도 못하니까 차라리 그 장악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언론은 정치 바람을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 아닌가.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안을 그 전부터 냈어요. 네. 이 방송은 신문하고 다르거든요. 신문은 이제 말하자면 등록제입니다. 어떤 시설 요건만 갖추면은 하라고 그래요. 근데 방송이라는 건 전파라는 건 국가의 재산이고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허가제로 오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뭐 3년에 한 번씩 방송 허가해서 지금 쫄아 있잖아요. 다 쫄아 있죠. 종편들이 그거는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방송에 대해서는 이건 국가 재산이다. 전파라는 게 민영 방송까지도 예. 허가제로 미국 같은 데는 5년에 한 번씩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 방송에 대한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뭐 이 지배구조 6대3 뭐 7대4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게 보면은 가관이에요. 다 정치권에서 직접 추천받아서 이사가 되는 방송 이사가 되는 제도는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하는 나라에서는 제가 그건 뭐 명예를 걸고 맞아요.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 영국이나 체계가 잘 돼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런 겁니다. 간단히 영국이나 이제 NHK, BBC나 NHK는 제도보다도 뭐 NHK는 요즘에 이제 아베가 들어와서 망가졌지만은 영국 같은 경우는 제도보다도 그 사람들의 방송 문화 의식이 그렇게 높아서 그래. 왜냐하면 거기는 12명이 이사인데 12명이 지역대표가 있고 직능대표가 있고 그런데 다 내각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사실상. 어디에 BBC에? 네. 예.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그걸 야권에서 용납을 하겠어요? 그건 다 여당, 정부 여당의 신분국민당이고 우리나라는 그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제도. 의식 수준이 그렇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내각에서 12명을 다 지역 직능대표 임명을 받아도 정말로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예? 뭐 물론 거기도 BBC 같은 영국 선진국에도 권력이 어떻게 하려고 계속 그 유혹을 못 부리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아주 매력적이니까 거기 저항을 하고 뭐 에릭 다이크 같은 사람은 또 그만두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근데 그래서 거기의 제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다면은 이 정치권에서 직접 추천하는 이 제도를 말고, 제가 생각하는 건 독일의 ZDF 같은 데는 이제, 지역에서 추천을 많이 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광역단체에서 추천도 하고, 직능대표도 있고, 정치권이 개입하는 건 77명 중에 2~3명밖에 없어요.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거요. 뭐 거기는 뭐 각 종교 대표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성을 정치권으로부터만 들어온 거는 대리전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 방송에 생각이 있겠어요?
자기네들 거기에 밀어넣어준 사람을 이익을 대변하는 거지. 그래서 감사까지 두고 국회하고 똑같이 놀아요. 이게 정말 웃기는 거죠. 이게.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뭐 우리가 모수를 띄고 있다가도 공정하게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국 방송계가 정치에 벗어나서 정말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박정희 우표 하나 낸다고 저 난리가 뒤집어져서 난리인데 그것도 참 코미디. 우리 사회에 그 우표도 저러는데 하물며 대중의 영향력이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 방송을 두고 우리 사회의 정치 수준에서 이 방송을 공영적으로 공공성 있게 중립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악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니? 2000년 DJ 정부 때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이거든요.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이 정치권에서 직접 이사들을 추천하는 현재 악법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방송위원회 위원회 가지고 다 BBC 같이 그렇게 했었어요. 차라리 막 정권이 책임지고 평가적이라도 정권이 다 그게 그럼 지들 부끄러워서라도 국민 눈에 나는 짓을 못합니다. 책임감을 느끼는데 지금은 양쪽에서 말이야 그 논아먹기식으로 하니까 이것들이 들어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DJ 정부 때 이제 12월 달에 그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지금의 악법인데 이걸 가지고서는 KBS 수십 년도 여당 됐을 때는 올리자고 그러고 여당이 또 야당 되면 반대하고 이런 악순환이 돼서 지금도 20몇 년 동안 그 수십 년 못 올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17년 동안 실험을 다 거쳤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영방송 할 그 멘탈리티가 안 된다. 차라리 민영방송으로 다 해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그럼 민영방송으로 뭐 사주가 있어서 뭐 공정방송 그 천만의 말씀이요. 옛날 그 TBC 동양방송 있을 때 TBC가 더 세게 정부를 비판하고 그래서 폐간되어 버렸죠. 예. 왜냐하면 국민이 갈증을 느끼는 정보를 주지 않으면 뉴스가 안 팔립니다. 그래서 민영방송이라고 해서 보도를 갖다가 그렇게 뭐 입맛에 맞게 지들 그렇게 못합니다. 요번에도 보세요. SBS가 막판에 지들이 이제 한번 요거 그렇죠. SBS는 언론위원회 가입도 안 돼 있어요. 저 PD 기자들이 지금 언론위원회 KBS나 MBC YTN 이런 데는 가입되죠. SBS는 가입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뭐 특정 후보가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붙었다가 요번에 혼났잖아요. 차라리 원래 MBC도 80년 신군부가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민영화시킨 거지. 아니 그걸 공영방송이라고 포장을 한 거지. 원래는 민간방송이었어요. 80년.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주식회사입니다. 그게. 그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법적으로 MBC가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영방송이 이렇게 뭐 KBS, MBC 이런 뭐 YTN도 사실 공영방송이에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이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영방송은 뭐 공정하게 합니까? 아니죠. 다 없애버리고 시장 원리로 미국같이 하고 그러면 양질의 프로그램은 질이 떨어지지 않냐. 그거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광고로부터 나오는 공익자금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그 지원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도록 해서 그걸로 만드는 방송.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시청률은 좀 떨어져도 좋은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소모적으로 할 바에는 다 민영화시키는 것이 여야 합의로 하면은 그게 차라리 낫다. 그냥 통제도 하지 말고. 통제. 잘못했을 때 통제도 하지 말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법적인 책임만 방송국이 지게 되면 돼요. 단지 민영화하는 경우에는 방송 심의기구를 공공성에 해당되는 거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그런 그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그래 뭐 정권이 바뀌어도 눈치 안 보게. 그러니까 방송의 본질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면서 실제로는 또 필요할 때는 공공성이라고 입맛에 맞게 입맛에 맞게 하고 또 정권을 바뀌면 정권의 또 나팔수와
선전 도구가 되고 하이에나 같이 또, 예, 또 방송을 또 지배하는 그런 어떤 기구도 결국은 또 그런 어떤 데 복무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지금 공영방송은 노조 방송이에요. 노조가 연봉 평균 연봉 1억 이상 받고 예. 노조들이 마음대로 하는 방송입니다. 그 이야기는 2부에 좀 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